지금도 경매에서 낙찰 받았는데 심지어 몇 개월이 지났어요. 말소 기준 권리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어찌됐건 낙찰을 받고 이제 물건을 매도하는 시점이 왔다. 결국에는 돈은 누가 버냐? 낙찰을 받은 사람이 벌겠죠. 말소 기준 권리 3년 동안 계속 외우고 있어요. 근데 입찰과 낙찰과 내가 매도까지 하지 않으면 전혀 생기지 않는 게 우리에게 돈이다. 경매의 개념 정리. 우리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경매를 알아야 돼요. 제가 왜 기초를 알려드리고 기본과 근본을 알려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잊어먹지 않아요. 확실하게 까먹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부동산 경매의 개념. 이제 부동산 경매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경매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이제 경매가 열린다. 그러면 가장 높은 가격에 나 얼마요 이렇게 하고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이 등장을 해야지만 경매는 낙찰이란 게 되죠.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예요. 없으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떨어지는 걸 유찰. 여러분들 이제 경매인이기 때문에 그거 몇 번 떨어졌어가 아니라 몇 번 유찰됐어. 유찰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동산 경매 대부분 부동산 경매는 어디에서 하냐 라고 하면은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매는 제가 그냥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경매지를 봤을 때 이건 뭐다, 저건 뭐다, 이건 뭐다, 이런 것들 이 용어부터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보더라도 딱 넘어가겠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이 경매지, 제가 쓰는 거는 옥션원 사이트예요 지금. 네,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이 사건 번호 2022 타경 5260 2022 타경 이 뭐냐? 2022 타경은 2022년에 이게 사건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5260 이런 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는 뭐냐? 그냥 사건 접수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번호 나와 있다. 우리는 경매가 어디에서 열린다고 했죠? 법원에서 열려요. 법원에서 열리는데 이 법원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각 물건의 소재지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각 물건의 소재지에서 가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렇게 딱 친절하게 적어줬죠.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는 접수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접수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입찰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각기일이라고 해요. 매각기일은 뭐냐? 이 물건이 매각되는 날짜예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경매가 열리는 날, 경매 입찰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매각기일이라고 하면 2023년 11월 27일 10시에 열린다 라고 하면 우리가 10시까지 여기 경매 입찰장을 딱 가서 입찰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매각기일. 이 경매 열리는 날짜구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치만 한 번은 알고 가야 된다. 한 번은 딱 들으셔도 돼요. 또 보면 여기서 경매 3개라는 게 있죠. 우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법원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각 경매개가 있어요.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는데 각 개마다 사건을 배정받는 게 각자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 받는 개가 이렇게 경매 3개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이 앞으로 경매가 열리고 낙찰이 되면 혹시나 사건을 열람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경매 3개 이 옆에 전화를 하시면 어떠한 거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돼요. 저도 처음일 때는 다세대 이렇게 처음 반지하 빌라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갔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파트가 가장 쉬워요. 알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파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건 종별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물건 종별에 아파트는 여기 아파트 다세대면 다세대, 건물이면은 근린주택, 다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근린주택 이런 것들이 물건 종별에 적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각 물건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에 물건을 사게 되면은 물건이 땅이랑
물건이랑 같이 이렇게 주는데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이 다르고 건물 주인이 다를 경우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냥 듣고 올리세요. 이런 걸 특수 물건이라고 해요. 이 특수 물건이 있는데 대부분 일반 우리가 부동산을 가게 되면은 이 부동산에서는 이런 특수 물건을 안 다뤄요. 근데 경매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경매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일단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비슷하게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각한다. 일괄 한마디로 같이 매각을 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딱 돼요. 그러면 매각 물건은 뭐냐? 아, 토지랑 건물이 되어 있구나. 대신 우리가 경매지 보는데 토지만 있다. 이러면 패스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쉽고 빨리 받고 빨리 돈을 한번 불려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지 말라는 것들을 일단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으면 그때 이제 나는 좀 어나더 레벨이야. 나는 지금 이제 3살처럼 기어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걸어야 돼. 근데 어떤 갑자기 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사람을 하는 건 좀 살짝 요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천천히 차츰차츰 왔었을 때 그 단계를 보고 판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딱 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제 바로 전문가 뭐 요행을 바라는 이런 걸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기초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딱 보시고 이제 한번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경매의 종류 이렇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거 한번 그냥 보세요. 제가 읽어도 어려우니까 이 읽은 걸 정리한 게 뭐냐? 소송을 통해서 한번 소송을 통해서 일어난 게 강제경매구나. 임의경매, 아 은행에서 돈을 갚지 않아서 여기는 경매가 열리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감정가. 이 감정가가 나오는데 이 감정가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은 그거 얼마에 나왔어? 대부분 이런단 말이에요. 경매 배우신 분들은 아 이거 감정가 얼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몇 번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경매인들은 유찰이 몇 번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감정가가 얼마예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데 이 감정가라는 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이게 가격이 5억 9,400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경매는 어디에서 열린다? 법원에서 열린다. 그럼 이제 이 법원에서 감정가를 매겨야 되겠죠? 이 법원에서 감정가를 매기는 걸 어디서 하냐?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라는 사람을 딱 보내요.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럼 감정평가사가 그 경매 물건지 여기 광주광역시 북구 1곡동 106 롯데아파트를 갑니다.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여기서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근처 아파트는 얼마인지 이제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다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 가격은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딱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이게 어디에서 발생되냐? 감정평가사가 법원에서 감정 의뢰를 받아가지고 감정가를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저가, 우리는 이제 최저가라는 게 있죠. 이제 대부분 그거 얼마 떨어져서 얼마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떨어졌다, 얼마 유찰되었다, 그리고 얼마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감정가 얼마인데 한 회차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얼마야? 이게 굉장히 올바른 경매인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또 알려드릴게요. 최저가는 30%씩 떨어지거나 20%씩 떨어져요. 이게 뭐냐? 법원에서 그냥 정해놨어요. 유찰이 되는 이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유찰이 되는 이유는 이때 아무도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회차 유찰이 돼서 지금 2차죠. 2차가 됐는데 이 가격이 왜 20% 30% 떨어졌냐?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20%는 뭐고 30%는 뭐다? 라는 게 여기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20%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0%씩 매 회차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운 것들이 조금씩 계속 생겨나가죠. 이게 경매의 용어예요. 용어부터 이렇게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고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아 내가 이제 경매 진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이거 제가 5, 6년 전에도 들어갔을 때 실수했던 부분인데 이 보증금이라는 게 보증금을 이제 법원에 가면 우리가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입찰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보증금 챙기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입찰가의 10%인지
그 다음에 뭐 이 감정가의 10%인지 최저가의 10%인지 보증금 10%라고 적혀져 있어서 내가 입찰하는 거의 10%인지 낙찰가의 10%인지 그 다음에 뭐 이 감정가의 10%인지 이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딱 설명해 드릴게요. 무조건 여기 경매지 나와 있는 이 10%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정확한 명칭으로 말을 하면은 최저가의 10%, 최저가의 10%. 그러면 우리는 이 감정가가 있어요. 이 감정가라고 하면은 이 감정가가 곧 1차면은 최저가겠죠. 그러면 1차 때 최저가니까 9,400만 원이니까 5,940만 원 보증금 수표 챙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니까 4억1,580만 원이니까 4,158만 원 이렇게 10%를 딱 챙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보증금이 얼마야 하면 10%가 있지만 이때 또 뭐가 있냐? 예외라는 게 있어요. 이 예외라는 게 어떻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거를 대금을 내지 않았어요. 혹시 미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그 돈을 어찌저찌 내가 무슨 상황 때문에 대출이나 여차저차해서 내 자금을 못 마련했어. 이랬는데 미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재매각이라고 해서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해요. 이 특별 매각 조건에 하게 되면은 뭐 많게는 보증금을 20% 3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보증금을 그럼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기준을 최저가에 20%면 20%를 준비하고 최저가에 30%면 30%라고 여기에 보증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확인하고 보증금 수표를 찾아서 딱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는 말 그대로 쉽죠? 소유자가 누구야? 그 건물주가 누구야 이러죠. 뭐 아니면 그 집주인 누구야? 이 집주인을 경매 용어로서는 소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무자는 뭐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갈 의무 이런 것처럼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예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그걸 채무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 물건의 대부분의 주인이 돈을 갚을 사람이 되겠죠.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을 사람은 집주인이겠죠.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을 담보로 누군가한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때도 있거든요. 이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거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소유자가 뭐 보증을 해줬거나 라고 이럴 때는 소유자가 채무자랑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경매를 하는 데는 큰 걱정은 없는 부분이다. 그냥 이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채권자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이제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권리가 좀 더 세잖아요. 권리.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채권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주식회사 T포스코퍼레이션 대부에서 이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이 소유자는 어떤 걸 가지고 이 아파트를 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 이 대부업체에서 했는데, 이 대부업체에서 알았어 했는데 너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 계속 이러니까 채권자는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이 채무자 소유자한테 이제 경매를 법원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유찰, 제가 유찰 뭐라 했어요? 이제 계속 용어 나오죠. 유찰. 이 물건을 봤는데 이 가격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걸 유찰이라고 한다. 경매에는 유찰. 이제 우리는 또 이런 것도 나와요. 경매지에 아까 계속 보면은 경매지를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제시외 건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물건 다 이제 괜찮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게 확인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을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좀 주의하셔라 라는 걸 말씀을 해드려요.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 제시의 건물은 왜 좀 그러냐? 우리는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등기부 등본과 이제 건축물 현황 도면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닌 어떠한 것이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물건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도면 봤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갔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이 하나 더 있다든지 아니면 뭐 옥상의 증축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넓혔다든지 확장을 뭐 이 나라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불법 건축물, 뭐 예를 들어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왜 위반 건축물이냐? 너희는 건축물 신고를 처음에 건축물 현황대로 도면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면 그건 위반이겠죠, 나라에서. 그래서 위반 건축물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 우리는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내요. 왜냐? 너는 이렇게 만들기로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보고한 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좀 벌금을 내야 돼 라는 거죠. 그걸 이제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어낸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또 단점, 우리는 아까 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죠. 대출을 받을 때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안 된다는 아닌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쉬운 길로 빠르게 가야 되잖아요. 쉽게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물건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시의 건물이지만 예를 들어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일단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